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안보리에 다시 진입한 건 지난 2013년 이후 11년 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씨가 스스로 물러났지만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분위기입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면담이 불발될 경우 1인 시위에 나선다는 방침인데 검찰은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정부와 노동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하면 노사정 대화 창구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제기됩니다. 여자 고등학교에서 일하는 남성 교사가 학생들에게 부적절한 영상을 보여주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교사는 성희롱 전력도 있는데 교육청은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하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세계은행이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기존 전망치보다 소폭 상향 조정한 2.1%로 제시했습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내년까지는 경기 둔화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7일 수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우리나라가 11년 만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진입하게 됐습니다.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무대에서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Republic of Korea 180. 안보리 이사국 선출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 득표가 발표되자 박수가 터져 나옵니다. 192개 회원국 가운데 180표를 얻은 겁니다. 곧이어 주유엔 한국 대사에게 축하 악수를 건네는 각국 대표들. 내년부터 2년 임기에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으로 선출되는 순간입니다.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건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입니다.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황중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활동으로 외교적 지평을 넓히고 글로벌 중추국가 목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We strongly believe that our seat on the Council will provide us with an excellent opportunity to further broaden and deepen our relations with all countries.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을 비롯한 대북 문제에서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We urge all Council members to support the revival of Security Council public meetings on North Korean human rights situation. 내년엔 비상임이사국 임기 2년 차인 일본과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함께 안보리에서 한미일 삼각공조를 펼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경합한 동유럽 지역에선 슬로베니아와 벨라루스가 서방 대 러시아 대리전을 치른 가운데 서방 지원을 받은 슬로베니아가 153대 38로 크게 이겼습니다. 황중국 유엔 대사는 우리가 이사국이 됐다고 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입장을 바꾸진 않겠지만 상임이사국인 두 나라와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세계 최대의 외교 무대인 유엔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기관입니다. 흔히 다자 외교 활동의 꽃이라고 불리는 유엔 안보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면 보시죠.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 창설된 국제연합 유엔은 전 세계 192개 회원국을 거느린 최대 국제기구입니다. 그리고 이 유엔의 핵심이 바로 15개 회원국으로 구성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입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흔히 유엔 안보리로 줄여 말하는 이 기관은 유엔 회원국에 대해 국제법적 구속력을 가진 유일한 기관인데요. 전쟁 방지와 평화 유지라는 유엔 창설 목적에 맞게 국제 분쟁에 관한 조사와 침략 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기능 등을 맡습니다. 지난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이를 북한의 남침으로 규정하고 유엔군 파병을 결정한 것도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부터 해마다 대북 제재 결의안을 갱신하고 있는 것도 모두 유엔 안보리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상임이사국 5개 나라와 이번에 우리나라가 진출한 비상임이사국 10개 나라로 구성됩니다. 이사국은 공식 회의와 협의, 비공식 논의 등 안보리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있어 자국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큰 이점이 있습니다. 다만 상임이사국 가운데 한 곳이라도 반대하면 결의안조차 채택할 수 없는 의사결정 구조는 비상임이사국의 한계로 꼽힙니다. 11년 만에 유엔 안보리에 재진입한 우리나라가 앞으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해낼지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윤석열 대통령은 호국 영웅과 순국 선열들의 유해가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된 한미 동맹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현충일 추념사 들어보겠습니다. 아직도 수많은 국군 전사자 유해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국외에서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선열들의 유해를 모셔오기 위한 노력도 계속할 것입니다. 한미 동맹은 이제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와 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여야는 한 목소리로 보훈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외교 정책을 둘러싼 신경전은 계속됐습니다. 여당은 가짜 평화 구걸은 안 된다며 문재인 정권의 외교 정책을 겨냥했고 민주당은 편향 이념 외교를 고집하면 비극의 역사가 반복된다고 맞받았습니다. 박광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충일 추념식을 계기로 만난 국민의힘 김기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손을 맞잡았습니다. 저마다 호국 영령에 대한 예우를 강조했지만 온도차는 확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북한 눈치 보며 가짜 평화 구걸하느라 추모를 도외시하는 일 없도록 하겠다며 문재인 정권 외교에 날을 세웠습니다. 또 호국 영령을 욕되게 하는 세력이 발붙이지 못하게 하겠다며 최근 천안함 자폭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된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막말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천안함 비격 사건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인식이 이래경 씨나 권지성 수석 대변인의 인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더불어민주당 스스로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은 한미일 삼각공조로 대표되는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비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무책임한 말폭탄으로 위기를 조장하고 진영 외교의 하수인을 자처하는 편향적 이념 외교를 고집하면 역사의 비극이 반복될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략적 자율 외교의 길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충일 추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은 이재명 대표의 대화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최 전 함장은 이재명 대표를 찾아가 천안함 자폭 발언을 한 이래경 씨를 혁신위원장에 임명했던 이유를 따지면서 자신을 거세게 비난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의 발언이 대표와 당의 입장인지 항의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뿐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든 이태원 참사든 이런 여러 가지 일에 있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을 대하는 태도를 더 가질 것임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 초 나토 정상회의에 한일 정상이 초청될 예정입니다. 이 한미일 정상 간의 또 한 차례 만남이 기대되는 상황인 만큼 그 사이 여야의 외교 안보 관련 여론전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YTN 박광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씨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씨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사죄하라면서 맹공에 나섰고 민주당 내에서는 비명계와 지도부 간 엇갈린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 여야의 입장과 논란 속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의 모습까지 보고 오겠습니다. 결국 그런 인물은 친명계
음모론자였습니다. 쇄신은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유하기 위해서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릇된 인사와 당직자의 망언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천안함을 대하는 왜곡된 인식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되겠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래경 이사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지난달 검찰에 자진 출석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 다시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송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오전 9시 반 송 전 대표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자진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면담이 불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이어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도 진행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송 전 대표의 출석은 사전에 협의한 적도 없고 조사도 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오늘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탈퇴할지 여부를 논의합니다. 민주노총에 이어 한국노총까지 탈퇴할 경우 노사정 대화 창구가 사라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평정 기자입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광양지역 지부에서 긴급중앙집행위원회를 엽니다. 여기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중앙집행위회는 지역본부 의장과 상임위원 등 50여 명이 참여하는데 이미 탈퇴에 대한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난 총집에서도 사회적 대화 중단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감하는 것이라 사회적 대화를 중단하면서 그 수위나 또는 참여 범위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할 거고. 중앙집행위원회가 끝난 뒤에는 전남 광양제철소 농성장 앞에서 경찰 대응을 규탄하는 결의대회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경사노위 탈퇴 여부를 포함한 중앙집행위원회 논의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앞서 한국노총은 전남 광양제철소 앞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강제 연행돼 구속까지 되자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공안 정권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화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가 현실화할 경우 지난 2016년 1월 박근혜 정부 이후 7년 5개월 만에 재연되는 것입니다. 당시 한국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이른바 쉬운 해고가 가능하게 한 노동시장 유연화 등에 반발해 경사노위의 전신인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했습니다. 한국노총과 함께 노동계 양대 축인 민주노총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미 경사노위 참여를 거부한 상태입니다. 양대 노총이 동시에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사회적 대화의 연결고리가 단절될 위기에 놓이면서 노정 갈등은 최악으로 치닫는 모습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한중 수교 이후 20년 가까이 한국의 수출 시장 1위였던 중국의 입지가 흔들리고 최근 대미 수출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면 올해 1월에서 5월 대중국 수출액은 497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7.3%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수지도 최근 1년 중 지난해 9월 6억 달러의 반짝 흑자를 제외하면 모두 적자로 기록됐습니다. 이에 비해 대미 무역 수지는 올해 1분기에 72억 달러 흑자를 내며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 흑자국으로 올라섰습니다. 세계은행이 높은 금리와 재정 위기로 인한 불확실성 등을 이유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보다 1%포인트 하락한 2.1%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성장률 3.1%보다 하락한 것이지만 지난 1월 세계은행이 전망한 올해 경제 성장률 1.7%보다는 0.4%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이 전 세계 성장은 급격히 둔화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가운데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재정 스트레스 위험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을 제외한 개발도상국 성장률이 지난해 4.1%에서 올해 2.9%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이 다음 달 전기요금 인상을 이유로 레미콘 회사에 공급하는 시멘트 가격을 올리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주재료인 유연탄 가격이 지난해보다 떨어졌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공사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분양가도 더 오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내년 착공을 앞둔 서울 서초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입니다. 아직 철거도 시작 안 했는데 시공사가 수주 계약 당시 공사비 3.3제곱미터당 474만 원을 780만 원으로 올려달라고 요구하면서 조합과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원자재 값과 인건비가 크게 오르면서 이처럼 공사비 증액 문제를 겪는 공사 현장이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는 시멘트 회사들이 레미콘 업체에 가격 인상을 통보하면서 공사비 부담은 더 커지게 생겼습니다. 시멘트 업계 1위인 쌍용 CNE는 1종 벌크 시멘트 가격을 톤당 11만 9,600원으로 14.1%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고환율 영향에 제조원가 20%를 차지하는 전기요금 누적 인상률이 44%에 달한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합니다. 시멘트 제조원가 40%를 차지하는 유연탄 가격은 지난해 중순과 비교해 3분의 1 수준으로 오히려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전체 공사 원가의 5%에서 10%가 인상되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적자 현장들이 지금 대부분인데 그 원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이제 건설사 존폐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은 고스란히 분양가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멘트 가격을 비롯해서 건자재 가격이 오르면 결국 공사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분양 원가 상승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문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시멘트 회사에 공식적으로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여자 고등학교의 남교사가 수업 시간 학생들에게 한 남성이 다른 남성들의 속옷 안으로 김치 양념을 붓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이 교사는 과거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희롱을 저지른 전력도 있는데 교육청은 조사를 마친 뒤 학교장 수준의 주의만 내면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권준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서울 성북구에 있는 여자 고등학교. 지난 3월 말 수업 시간 40대 남성 수학교사인 A씨가 잠을 깨게 해주겠다면서 유튜브 영상을 틀었습니다. 남성 2명의 속옷 안으로 매운 김치 양념을 붓는 내용이었습니다. A씨는 모두 3개 학급에서 같은 영상을 보여줬고 교육청에 신고가 들어가며 다음 달 직위 해제됐습니다. 교육청이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영상을 시청한 학생의 절반 이상이 불쾌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충격받은 애들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니까 그 쌤이 자기 얘기만 하고 자기 운동하고 그런 얘기하고 그러다 이번에 터진 거다. 애들이 이번에 항의가 심해가지고. 그런데 A씨의 부적절한 언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5년 전엔 여학생의 무릎이 책상 밖으로 나와 무릎을 넣어준다고 하면서 성추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평소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살을 빼면 예뻐지겠다는 식의 발언을 했다가 학교장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SNS에서 외설적인 아이디를 걸고 활동하다가 학생들에게 들켰다는 소문도 나돕니다. 그러나 교육청은 수업 중에 유튜브 영상을 튼 것과 관련해 의도성이나 신체 접촉이 없었다며 A씨에게 인사 기록에 남지 않는 학교장 차원의 주의를 내리라고 권고했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A씨가 성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될 수 있다는데 둔감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면서 학생들이 분리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에 업무를 못하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하반기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설명했는데 학교가 교육청 권고를 따를 경우 A씨는 조만간 다시 교단에 설 가능성이 큽니다. 성적인 어떤 영상을 보여주고 아이들이 불편하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죠. 대외적으로 이미지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이제 제대로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당연히 그거는 학대고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보여지는데요. 학생들 역시 A씨가 늦어도 내년엔 돌아올 것으로 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성북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혐의로 A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대형 병원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중국 국적 연구원이 첨단 의료 로봇 관련 기술을 대거 빼돌려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과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40대 중국인 A씨를 최근 검찰에 넘겼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서울 대형병원 산하연구소에서 심혈관 중재 시술 보조 로봇 관련 자료 등 의료 로봇 기술 자료 만여 개를 빼돌린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탈취한 자료를 자신의 업적인 양 꾸민 뒤 중국의 해외 인재 유치 사업인 천인계획 관련 프로젝트에 지원해 일부는 실제로 선정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남산은 서울의 대표 관광 명소죠. 그런데 최근 남산을 관광하기가 불편하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관광버스 통행이 금지돼 있는 데다 순환버스 노선도 하나로 줄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끝나면서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직접 가봤습니다. 남산 케이블카 승강장. 주차장 끝까지 줄이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서울타워가 있는 남산 정상부에 가려고 케이블카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시간당 500여 명이 탈 수 있는 케이블카는 주말에는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합니다. 이용객이 몰리니 주변에 불법 주차도 판칩니다. 외국에서도 많이 해외여행을 오시고 하는데 이게 기다리는 게 너무 심해서 조금 빨리 탈 수 있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상부에 오르는 또 다른 방법은 지선 순환버스. 하지만 버스 역시 주말 늦은 오후 땐 대기 행렬이 만만치 않습니다.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좀 버스가 이렇게 여러 많이 마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코로나 시기에 급감했던 남산 관광객은 다시 늘어 지난해 800만 명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관광객 증가와 함께 불편 민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요지는 이용객이 너무 많아져 버스 타기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재작년 환경보호 차원에서 관광버스 통행은 전면 통제됐고 지난해엔 순환버스 노선도 한 개로 줄었는데 코로나 유행이 끝나고 남산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불편이 커진 겁니다. 걸어 올라갈 수도 있지만 경사가 만만치 않아 노약자나 장애인 등은 오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접근성이 너무 떨어져 가깝고도 먼 남산. 서울시가 남산에 또 다른 이동수단인 곤돌라를 놓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환경단체와 주민 반대 등이 걸림돌입니다. 앞으로 남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이 더욱 늘어날 전망인 만큼 접근성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어린이는 충분한 성장을 위해 사람과 물질적인 안정 속에 성장할 권리를 가지며 부모와 사회는 그 책임을 진다. 유엔 어린이 인권 선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 10수년 동안 어른들의 전쟁과 분쟁으로 희생된 어린이가 31만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유지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0살의 베로니카는 전쟁으로 폐허가 된 집 근처를 찾아가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있습니다. 11살의 아르템은 병상에 누워 계속해서 상처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또래 리마는 오늘도 날아든 총탄에 뚫린 창문으로 밖을 내다봐야만 합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으로 지금까지 어린이들이 500명 가까이 숨지고 1000명 이상이 장애를 갖게 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집트 난민촌 어린이들의 삶 또한 두려움을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공포 속에 죽음을 눈앞에서 견뎌내야만 했던 아이는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ana bena ha bena na ogwe kino na memena okrak kino na mane kin kai joko kin kai na ko himi ko kin.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극심한 침해를 당한 어린이가 확인된 것만 31만 5천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12만 명이 살해되거나 불구가 됐고 최소 10만 명은 군대에 끌려갔으며 16,000여 명은 성폭력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유니세프는 분쟁 지역의 수백만 어린이 보호 활동을 펼치면서 각국 정부가 가해자에게 확실히 책임을 지우고 피해 어린이들을 돕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유재용입니다. 러시아가 점령 중인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주 드니프로강의 카호우카댐이 파괴됐다고 AP 등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군 사령부는 현지 시각 6일 페이스북에서 카호우카댐이 러시아군에 의해 폭파됐다며 파괴 규모와 침수 위험 지역 등이 명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댐 파괴 소식 직후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를 테러리스트로 규정했고 안보 국방위원회 긴급회의도 소집했습니다. 반면 러시아 관영 언론들은 러시아군이 통제 중인 댐이 포격으로 파괴됐다며 이는 테러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책임을 돌렸습니다. 필리핀 현지 경찰이 한국인 사업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지 6년 7개월 만에 내려진 첫 법적 판단입니다. 조용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6년 10월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은행에서 두 남성이 한국인 사업가 지익주 씨 카드로 현금을 찾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또 지 씨를 살려서 돌려보내겠다며 가족들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은 뒤 잠적했습니다. 하지만 지 씨는 납치 당일 살해됐습니다.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은 화장장에서 지 씨 골프채가 발견되며 수사에 속도가 붙었습니다. 결국 필리핀 경찰이 지 씨를 납치해 경찰청 주차장에서 살해한 뒤 사망 증명서를 위조해 화장장에서 시신을 소각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드러날수록 필리핀 현지에서도 공권력을 통제하고 감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했습니다. And we are protesting because we believe that impunity is the norm here in the police force. That you can be killed inside the police camp, you can be killed inside jails.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은 지 씨를 납치해 살해한 혐의로 2명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경찰청 마약수사국 소속이었던 산타 이사벨과 국가수사청 정보관을 지낸 제리 오물랑입니다. 납치 살해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고위 간부는 무죄가 선고됐고 또 다른 용의자는 코로나19로 이미 사망했습니다. 두테르테 당시 대통령이 유족을 만나 직접 사과하기도 했지만 1심 선고가 나온 데까지 6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I apologize for the death of your compatriot. They will have to go to prison. And I will see to it that they are sentenced to the maximum. 지난 2012년 이후 필리핀에서 발생한 한인 살해 사건은 모두 57건에 사망자는 63명. 하지만 정식 재판을 통해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면서 낮 동안 덥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로 출근길 선선함이 감돌고 있지만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는 2도가량이 높겠는데요. 오늘 나오실 때는 통풍이 잘 되는 시원한 옷차림을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습니다.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아침 한때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남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며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지방에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mm 안팎의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쌀락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면 서울이 19도, 광주가 16.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7도, 대전이 28도, 대구는 3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에는 중부구 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또 당분간 강원 영동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점차 건조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신미림입니다. 우리나라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은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비상임이사국 선거에서 투표 참여국 192개 회원국 가운데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내년부터 2년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임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국이 안보리에 재진입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 2014년 임기 이후 11년 만으로 유엔 가입 5년 만인 1996년 첫 임기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황준국 주 유엔 대사는 안보리에서 미국, 일본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계속 소통하면서 협력의 폭을 넓혀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사는 안보리 이사국 선거를 마친 뒤 기자들을 만나 우리가 안보리에 들어간다고 해서 중국이나 러시아가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갑자기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지난 1996년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3국이 동시에 안보리 이사국이 됐다며 갈등과 대립이 심해진 동북아 정세에서 3국이 함께 북한 문제를 직접 다룬다는 것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기대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중국의 거부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추가 조치를 하는 게 쉽지 않지만 북한의 제재 위반을 그대로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니 제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 차관은 신미국 안보센터 주최 대담에서 안보리가 마비된 상태에서 북한의 최근 우주 발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을 물릴지 질문에 어려운 일이라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젠킨스 차관은 러시아와 중국이 다른 상임이사국들과 협력하지 않아 어렵다면서 우리는 기존 제재를 개선하고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유사 입장국과 협력해 제재 위반을 막기 위해 계속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으로 지명됐던 이래경 씨가 천안함 자폭 발언 논란 등으로 스스로 물러났지만 후폭풍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당은 이 씨를 임명한 이재명 대표가 사죄하라면서 맹공에 나섰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이래경 씨가 민주당 혁신위원장직을 스스로 내려놓았지만 당 안팎 여진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인선 책임과 동시에 천안함장을 비난한 권칠승 수석 대변인에 대해서까지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민주당은 대한민국 정당인지 북한 정당인지 모르겠다면서 이재명 대표는 국민에 사죄하고 권칠승 대변인에게 중징계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결국 그런 인물은 친명계 음모론자였습니다. 쇄신은커녕 허울 좋은 혁신위원장을 타이틀로 이재명 대표 자신을 비유하기 위해서라는 민주당 안에서도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 사퇴론이 거론됐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근본적인 책임을 정도에 따라서 져야 되겠죠.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당원과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사과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불거진 논란에 민주당 지도부는 당외 인사섭외의 어려움을 언급하면서도 쇄신을 위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지닌 인물이 필요했다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이 잘못된 의견을 제시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의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논란 속 현충일 추념식에 참석한 이 대표는 기자들 질문에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이래경
이사가 자진 사퇴하긴 했는데 당 차원에서는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이래경 이사 진정성 의심된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대신해서 대변인이 검증 절차에 실무적 보완이 필요한 걸 알게 됐다면서 짤막하게 송구하다고 사과했지만 여당이 요구한 이 대표 직접 사과 등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분위기 반전의 계기로 삼으려던 혁신위원장 인선이 오히려 이재명 대표 리더십에 흠집을 내게 됐습니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당 안팎 공세를 방어하면서 혁신위원장 인선을 다시 해내야 하는 두 가지 난제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오늘 두 번째로 검찰에 자진 출석합니다. 자신부터 수사하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하기 위한 것이지만 검찰은 사전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한 만큼 이번에도 조사는 이루어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터지자 프랑스에 머물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급히 귀국했습니다. 송 전 대표는 관련 수사가 야당 탄압이자 정치 기획 수사라며 자신부터 수사하라고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아직 조사할 단계가 아니라며 만나주지도 않았고 송 전 대표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이후 돈봉투 살포 의혹에 관여된 인물에 대한 전방의 압수수색과 동시에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고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속도전을 벌여왔습니다. 검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송 전 대표가 다시 한번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습니다. 송 전 대표 측은 검찰과 면담을 시도하고 불발될 경우 그 자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1인 시위를 진행할 거란 입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에도 송 전 대표와 협의한 사실이 없고 조사할 계획도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아직 송 전 대표를 소환할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검찰은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송 전 대표를 포함한 국회의원 29명의 본청과 의원회관 출입 기록을 확보하고 봉투를 받은 의원들 특정에 들어갔습니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의원들의 동선을 다른 객관적 자료와 교차 검증해 실제 받은 이들을 추려내겠다는 겁니다. 소환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도 않았지만 검찰과 송 전 대표의 기싸움이 벌써부터 뜨겁게 달궈지는 모습입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경찰의 과잉 진압 논란 이후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한국노총이 오늘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탈퇴 여부를 논의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낮 12시 반 전남 광양 지역 지부에서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사회적 대화 중단 방법과 절차 등을 의논합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은 그동안 유일한 노동자 대표로 참여해온 경제사회노동위원회를 탈퇴할지 방안까지 논의할 예정입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구성원들이 이미 대화 중단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결정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각 세계는입니다. 러시아가 관리하는 우크라이나 남부의 대형 댐이 부서지면서 주변 마을이 피해를 봤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서로 상대방의 테러 공격이라며 맞불 비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엄청난 폭발과 함께 불꽃이 치솟습니다. 폭발이 몇 차례 이어지자 둑이 무너져 내리고 그 사이로 삼킬 듯 강물이 흘러갑니다. 누군가의 공격으로 파괴된 카호우카 댐입니다. 댐 아래쪽 마을들은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헤르손 지역 14개 마을 주민 2만 명가량이 홍수 위험에 빠졌습니다. Мы эвакуируем людей, которые ниже по течению находятся. Уже затоплена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инфраструктурных объектов, канализационные станции. 드니프로강에 설치된 댐 6곳 가운데 가장 아래쪽에 있는 카호우카 댐은 러시아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와 크림반도, 자포리자 원전에 물을 대는 댐이 무너지면 커다란 환경 재앙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즉시 댐 파괴 주범으로 러시아를 지목했습니다. Russia blew up a major dam
located in Nova Kakhovka, causing significant civilian evacuations, harsh ecological damages, and threatening the safety of the Zaporizhzhia nuclear power plant.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군의 테러 공격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2 дня назад крупномасштабные наступательные действия. Сейчас украинские вооруженные силы не добиваются поставленных целей. 강물이 넘쳐 민간인이 피해를 보면 폭파 주도 세력은 전범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대 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는 제네바 협약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갱단의 잔혹한 폭력과 콜레라 유행 등으로 주민 삶이 위협받는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 폭우에 이어 지진까지 덮치면서 최소 54명이 사망했습니다. 현지 시각 6일 아이티 시민보호국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발표 내용을 종합하면 전국을 강타한 폭우로 수도 포르투프렌스를 비롯한 곳곳에서 강과 주요 하천이 범람했습니다. 넘쳐흐른 물이 주택가까지 덮치면서 지금까지 51명이 숨지고 18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당국은 전했습니다. 여기에다 이날 새벽 아이티 남서부 아브리코 인근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악명 높은 스파이 가운데 한 명으로 알려진 로버트 헨슨 전 연방수사국 FBI 요원이 현지 시각 5일 수감 중이던 감옥에서 숨졌습니다. 콜로라도주 플로렌스 연방교도소 측은 올해 79세인 헨슨이 감옥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로 발견됐으며 이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익명의 관계자를 인용해 그가 자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는데요. 헨슨은 과거 20년가량 구소련과 러시아 스파이로 활동하다가 2001년 검거돼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었습니다. 최근 최악의 열차 참사가 발생한 인도에서 이번엔 2,700억 원을 들여 3km 길이로 짓던 대형 다리의 교각이 여러 개 붕괴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 인도 북부 비하르주 바갈푸르 지역 겐지스강에서 건설 중이던 대교의 일부가 갑자기 무너져 내렸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이 사고로 아직 사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9번과 10번, 11번 등 높이 30m의 교각 여러 개와 상판 수십 개가 붕괴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세계는이었습니다. 현충일이었던 어제 시민들이 곳곳에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뜻을 기렸습니다. 아흔을 바라보는 할머니는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가족의 이름 석자라도 만나기 위해 해마다 전쟁 기념관을 찾고 있습니다. 현충일 휴일 풍경을 유세연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87살 노현순 씨가 장미꽃 한 송이를 들고 전사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앞에 섰습니다. 6.25 전쟁 당시 전사한 아주버니를 추모하기 위해 20년 넘게 현충일마다 이곳을 찾습니다. 저기 꽃매지 가서도 찾아보고 여기서도 찾아보고 일일이 돌아다니다가 어떻게 여기 와서 보니까 이름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한 20년 지금 계속 다녀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호국 영령들이 잠든 국립현충원에도 더운 날씨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손을 잡고 현충원을 찾은 6살 이한이와 3살 이연이도 아빠와 함께 방명록을 남겨봅니다.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시고 이렇게 전사하시고 정말 순직하신 분들의 좀 그런 마음들을 좀 본받고 우리 아이들도 커가지고 또 우리 나라를 좀 생각하는 아이들 좀 자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야구장에서는 현충일을 기념해 의미 있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곳에선 6.25 전사자들의 유해 발굴 당시 발견된 유품 전시와 함께 유가족들이 직접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는 부스도 마련돼 있습니다. 지난 1950년 가산 803 전투에서 전사한 고 이승옥 이등중사 유가족이 시구에 나섰습니다. 73년 만에 이중사 유해를 가족들 품으로 돌려보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팀장은 시타자로 나서 유가족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저희 할머니 소원도 풀어드렸고 이제라도 유구라를 찾았으니까 제사라도 제가 모시면서 그동안에 못다했던
말씀도 많이 나누면서 지낼까 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은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사명하에 우리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은 6.25 전사자분들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마지막 한 분을 찾는 그날까지 각자 방법은 달랐지만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려는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겨우내 축사에 갇혀있던 한우들이 강원도 대관령 초원에 방목됐습니다. 이렇게 방목하면 소들의 건강에도 좋고 사료값도 줄일 수 있습니다. 대관령 한우의 올해 첫 방목 모습을 송세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답답한 축사를 벗어난 한우 200여 마리가 너른 들판을 향해 내달립니다. 한달음에 도착한 해발 900m 대관령 초원. 소들은 초지를 거침없이 누비며 7달 만에 외출을 마음껏 즐깁니다. 무엇보다 반가운 건 무릎 높이까지 자란 목초. 너나 할 것 없이 싱싱한 풀을 뜯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소 한 마리가 하루 평균 뜯어먹는 풀의 양은 70kg에 이릅니다. 그만큼 사료값과 풀을 베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습니다. 또 방목한 소는 축사에서만 기른 소보다 새끼를 뵐 확률이 15% 이상 높고 백혈구 수치도 22%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기 때문에 근골격계가 튼튼해지고 또 풀에 있는 여러 가지 엽록소라든가 이런 색소 물질들이 소 임신과 그리고 수태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최근 한우 농가들은 국제 곡물 시장 불안정에 따른 사료값 급등과 구제역까지 악재가 겹친 상황. 한우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방목한 암소들은 농가에 보급할 품종 개량 연구에도 활용됩니다. 한우 산업이 굉장히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오늘 초원을 누비는 한우처럼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축구장 250개가 넘는 면적의 초원에서 소들이 지내는 기간은 앞으로 5달. 대관령은 겨울이 다른 지역보다 일찍 찾아오는 만큼 소들은 오는 10월 말 다시 축사로 돌아갑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어제 저녁 7시 40분쯤 전남 고흥군 소록도 인근 가두리 양식장에 정박해 있던 9톤급 어선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선박에 타고 있던 60대 남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고 선박 상부도 모두 탔습니다. 불은 1시간 반 만에 진화됐습니다. 서울 당산동 5가 상수도 파열로 어제 저녁 8시쯤부터 인근 지역 수돗물 공급이 3시간가량 중단돼 주민과 상가 주인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당산역 9번 출구 주변 도로 아래에 매설된 상수도관에서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저녁 8시쯤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복구 작업으로 당산역 10번 출구와 한국소방안전원 사이 400m 구간에 있는 상가와 아파트, 주택의 단수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서울시 상수도 사업본부는 어젯밤 11시쯤부터는 정상급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경기 의정부시 제1시장 인근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9층짜리 상가 바닥이 무너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의정부시청은 지난달 31일 밤 9시쯤 상가 5, 6층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 구조물이 4층 바닥으로 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이후 대부분 매장이 영업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의정부시는 오늘 현장에 점검반을 보내 건물 구조에 문제가 없는지 안전점검을 실시할 방침입니다. 경북 영양군이 최근 논란이 된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영양군은 홈페이지에 지난 4일 KBS 1박 2일 프로그램에서 방영된 옛날 과자 바가지 논란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군에서 발표한 해명 자료가 이번 일을 마치 외부 상인만의 문제인 것처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부적절했음을 인정하며 거듭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징검다리 연휴를 보내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기온이 올라서 낮 동안 덥겠는데요.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는 2도가량이 높겠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 남부를 중심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또 강원 영동 지방은 대기가 점차 건조해지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북부와 영서 중북부 지방에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요란한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일부 지역에는 쌀아구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도, 대구는 18.9도, 부산은 20.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는데요. 서울이 27도, 대전과 광주가 28도, 대구는 31도, 강릉은 29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저녁부터 모레 오전 사이 중부지방에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굿모닝 YTN 2부 마칩니다. 잠시 후 6시 50분 3부에서 뵙겠습니다.